돈풀기 경쟁 나선 여권 잠룡들 소식입니다. 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죠.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 수습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 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 1인당 10만 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국민도 혜택 보고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을 보상해주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을 공유하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새 주자들 각자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정치적 승부를 띄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경제 회복 방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라는 우리가 미증류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각국이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문제를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국가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라마다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는 달리 사실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재정 자체도 보면 대부분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걸 의존하고 있는데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사실 정치권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 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주자들이 일단 뿌리고 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떤 흐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퓰리즘이 굉장히 악성화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의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제도예요.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했던 이제 이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예. 25%가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을 지원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 지금 또 이재명 지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도입되는 그런 개념인데 문제는 기본소득은 꾸준히 많이 어떤 면에서 꾸준히 이제 지출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기본소득인지 아닌지는 저는 개념적으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들 나눠주는 거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뿌릴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럼 후세대는 어떻게 이걸 갚을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도 우리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고 현재 어떤 나눠주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보신 이 세 명뿐만 아니라 이분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 임 전 실장의 이 SNS 글을 보면 일본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가게에 월 3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 사실 최근에 임 전 실장이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활동 재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 SNS를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윤석열 총장이랄지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광훈 목사와 좀 빗대고 뭐 태극기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취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일본 코로나19 문을 닫는 가게에 월 300만 원 지급한다. 뭐 이 내용은 뭐 그냥 객관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여당에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특히 코로나 관련된 보상법들이 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SNS에 올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 아마 본인도 좀 정치의 생각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최근에 여권에서 제일 대권에 잠룡주자 2명인데 그중에 이낙연 대표가 좀 지지를 하락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틈새를 좀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특히 친문에 적극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친문과 어떤 교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그러한 냄새는 풍기고 있지 않지만 네. 뭔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간을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S에 올리고 약간은 발을 담궜다가 뭔가 자신이 확신이 든다랄지 아니면 어떤 지지도에서 변화가 생기고 나면 이때는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지지도가 뭐 아주 다른 주자들과 비슷하게 오른다랄지 그래도 뭐 한 10% 이상 그런다고 하면 적극 뛰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만 1, 2%, 2, 3%에서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뭐 대권에 뛰어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영업자들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이익을 나누자. 이건 사실 주장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에선 민주당은 이 코로나19 3법을 다음 달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어떤 내용들의 법안을 지금 통과시킬 건지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그리고 아까 이 의원님 이게 파퓰리즘 우려한다 말씀하셨는데 예. 고민이 좀 있어요. 이게 이념이나 정권 성향으로만 또 보기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라 재정 확대를 통해서 지금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막 돈을 투입하는 나라들은 사실은 고도 자본주의 국가들이에요. 예. 아까 임 전 실장이 예로 들은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재정이 있는 선진 국가들이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집권여당 대표, 한 명은 광역지자체장이다 보니까 뭔가 민생 고민을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예. 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안들이 손실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에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손실의 한 50%, 70%까지를 보존해주겠다. 예. 그리고 또 이 소상공인 지원법은 휴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시간당 최저 임금 정도는 보장을 해서 그래도 이제 생계는 꾸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자, 이익공유제 얘기가 나왔고 총리는 이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 이게 상생협력 촉진법인데 이건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발의되진 않았지만 이 사회 연대를 좀 강화하는 그러한 법안도 지금 논의 중이어서 이 법 중에 일부는 지금 여당의 의석을 본다면 예.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여러 번 지적한 대로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이 법안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들지를 좀 추산을 해봤더니 이 미니언 추산이에요. 봤더니 월 평균 한 24조 원 넘게 들고 방역기간이 한 4개월까지 연장이 되면 100조 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의 한 5분의 1, 6분의 1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56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우리보다 한 2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예산을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했잖아요. 국민 1인당 해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데 우리가 한 9조 원에 10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힘들어서 했는 것인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어떤 헌법적 정신에 보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했을 경우에 즉 정부가 영업의 자유를 어떤 면에서 침해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헌법적 정신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는 지원금입니다. 그냥 정부가 수시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 개념이고 그렇죠. 이번에 나타난 개념은 보상 개념이에요. 네. 지원과 보상 개념은 전혀 다르죠. 보상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걸 마련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민병덕 의원의 안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한 50에서 한 60% 이거를 이제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빈도가 굉장히 높다. 25%나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하려면 월 평균 24조 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문을 닫고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딱 4개월만 이걸 지원해주면 100조입니다. 그럼 이 100조 원에 난 돈을 그러면 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8개월이 될 수가 있고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에 지금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이걸 어떻게 지금 충당하겠습니까? 이걸 사실은 전체가 다 국채로 해야 돼요. 국채로 하자면 다 국가가 국민이 다 이걸 이제 부채로 떠안는 격입니다.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1인당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착각하시는 게 자꾸 이렇게 주면
어디서 나와서 주는 거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 돈을 어떤 면에서 벌어서 나중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충당은 누가 하느냐? 바로 20, 30대들이 해야 됩니다. 즉 20, 30대들이 이제 돈을 벌고 하면 이 세대가 이걸 다 갚아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도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지금 돈 벌고 알바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각종 연금들이 지금 다 고갈되어 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연금 받을 때는 그나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후세대 같은 경우는 연금 과연 이 지금 1년에 100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한다면 과연 연금이 나겠습니까?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요, 나중에 정말 어디서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어려움을 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일본에 300만 원 지원한다는 일본은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달러 찍어낼 수 있어요. 유로, 독일을 찍어낼 수 있어요. 우리도 원 찍어내서 다른 나라가 이걸 소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법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국민들은 좋아하니까 그냥 낸다. 이렇게 되면 아니 민병도 의원이 이거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24조 되는 돈을 되는 법안을 저렇게 저는 아무 이야기 없이 그렇게 낼 수가 있는지 저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예. 결국 문제는 재원인데 국가 내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손실을 보상하자 이런 정세균 총리가 제안을 하자 기재부 1차관이 반대를 냈죠. 그러자 당시 정세균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질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제 홍남기 부총리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정책 변수다. 손실보상 제도화가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이제 표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물론 이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얘기했지만 되게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나라 곳간의 열쇠직이에요. 예. 제가 옛날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뭐 좀 해먹읍시다 오늘 점심에. 그러니까 곳간 열쇠를 이제 딱 쥐고 있는 할머니가 딱 이제 필요한 만큼의 밀가루와 고기와 계란을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좀 아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곳간에는 정해져 있다. 화수분 아니다. 딱 얘기를 하셨는데 예. 화수분은 전설의 화분이죠. 예. 막 뽑았으면은 거기서 막 샘솟습니다. 이런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전 홍남기 부총리의 고민은 너무 당연한 현실적인 고민이고 이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인데 지금 아까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좀 풀자 이번에. 근데 재원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과거에 한번 혼났었거든요. 지금 또 이 기재부 1차관 아주 이 공개적으로 총리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어찌 보면 저항 세력이다. 개혁의 저항 세력이다.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 부총리도 세게는 얘기 못하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겠지만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재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네. 과거 홍남기 부총리는 사표까지 냈다가 하루 만에 주워 담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의 의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하신 건가요? 예, 제가 타이핑은 저도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사의 표명하신 거를 밝힌 걸 특별히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10억으로 현행 위주로 가면서 또 아무 일도 없다든지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저는 제가 공직자로서 그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부득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민병덕 의원의 법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병덕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재정은 하수분이 아닌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 국가의 재정,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서울, 부산 보궐선거용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지율 때문인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꺼냈는데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좀 제발 하시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야당에서는 뭐 선거용이다, 정 총리 본인 지지율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모양새긴 한데, 사실 이제 당장 선거가 다가오고 또 이 문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의 선거용이다,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지금 입법이 굉장히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고 발의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다 지금 다른 정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권에 있어서 이슈 파이팅을 누가 먼저 이슈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전부 다 방향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일단 뭐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안아주는데 너무나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과정이랄지 재정 건전성이랄지 아니면 재정이 나빠지면 외국인 투자자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도랄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고려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가야 하고 그다음에 그 효율성, 형평성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없어졌어요. 단지 얼마 풀자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 야당에서 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산 서울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내년에 대선 있고 지자체 선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정말 타당한 얘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부 어떤 선동에 의해서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야당이랄지 아니면 대권 주자 중에 누구 하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좀 검증 좀 하자, 효용성 있게 하자, 형평성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지지도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고 야당도 여기서 편승해서 반대하지 못하면서 잘못했다가는 법제도가 됐는데 후회하는 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추경으로 갈 것인지 법으로 갈 것인지 법으로 가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없고 단지 하냐 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야당도 큰 선거들을 앞두고 있어서 반대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자, 차기 대선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를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1월 첫째 주에서 다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반대로 이낙연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둘 다 하락하는 그런 모양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유의미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유의미한 변화죠. 지속적으로 보면 더 유의미합니다. 예.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독주 체제였다가 일강 체제였다가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와서 붙으면서 민주당 내 양강 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야권은 지금 대권 지지율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쭉 올라왔죠. 그 지난 연말을 보시면 3강 구도였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윤 총장이 1위를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약간 변화가 나타난 게 사면론 때문인지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 일강 체제가 굳어지는 양상이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총장도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인 것이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하고 난 이후 이 갈등이 좀 잦아드는 양상이다 보니까 예. 주목도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해서 지금 1강 2중 체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두고 정치권 논란 살펴봤는데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도 논쟁이 뜨겁습니다.